상가는 상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권이 살면 상가도 살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가의 상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럼 상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네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상가, 뭐 수익형 투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파트 말고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지산, 그 다음에 뭐 공유 오피스, 네, 공유 오피스, 네, 그 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는 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의미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요 3년 사이에 지산이 너무 폭발적이었고 그랬죠.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했고 수익도 봤다는 얘기가 회자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산의 장점은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규제 없는 지역에 누구나 순환 매매가 되기 때문에 별 부담과 어려움이 없다. 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규제 없고 대출 규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아쉽게도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그 금리 상승으로 치명적인 리스크. 그래서 받는 월세보다 내는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화랑기이기 때문에 분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실, 그 다음에 임대료 하락. 네. 이게 부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사는 지금 제가 솔직히 제 지인들한테 작년에 다 탈출하라고 강권을 냈습니다. 네. 무조건 팔아라. 그 당시에 작년에 얼마 적자를 보더라도 팔아라. 왜?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매매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팔라고 많이 권유를 했고요. 그런 것들에서 금리 상승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의 그 투자적인 과감성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독이 되는 예, 상황이죠. 독이 돼서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는 건데 뭐 불용이면 저는 오랜 시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금리의 중요성, 상가로 최저의 수익률을 지켜야 된다는 것, 레버리지가 너무 극대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산 같은 투자 좀 조심해야 돼요. 스카 같은 경우에도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좀 덜하지만 수익이 극대화돼서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게 무인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 무인으로? 예, 무인으로 생각하고 알바 써서 소소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또 분위기의 관리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루 종일 왜? 어떤 키오스크의 에러 때문에 새벽에도 전화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스카가. 네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게 스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둘째, 너무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핫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수익을 보존하지 못하면서 적자로 고생만 하는 경우도 또 많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좀 신중함, 지역적 선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냥 무혈 입성해서 돈 벌 수 있다. 이거 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역은 더 많은 경쟁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네. 악화될 수 있는 것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스카를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창업보다 오히려 기존의 스카를 매매로 싸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아까 지산의 라이브 오피스도 잠깐 반짝했었는데 네네. 생숙이나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규제 발표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완전 이제 시장에서 그 수면 아래를 좀 가로앉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요소에 불법적인 경향이 있는 것들은 좀 투자의 신중함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발전성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상가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렇죠. 발전성을 좀 주로 보시고 네. 흔히 말하는 예. 유행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하는 스타일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스카나 스터디 카페나 네.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랫동안 상가 투자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뭐 묻지마 투자, 지산 같은 경우 네. 뭐 한동안 그랬던 것도 예. 있었고 이렇게 지금 투자하시는 거 이렇게 수익형 물건을 투자하시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건 좀 아니야 우려되는 점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어떤 게 우려되는 게 있으신지 또는 그분들한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상가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성을 놔두고 그냥 손쉬운 투자를 상가로 생각하시니까 주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주거의 패턴과 흐름으로 상가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해요. 예. 주거의 패턴을 상가에 접목시키면 안 되는데. 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의 호재. 그러니까 이 교통의 호재는 주거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상가에 있어서는 이게 동전의 양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7대 3으로 나쁜 게 7, 좋은 게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나쁜 게 더 네,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다 좋은 것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투자하면 어떠냐. 여기가 이런 게 뚫리고 이런 게 지하철이 뚫리고 이런 게 광역교통이 생기니까 여기에 이걸 믿고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상가를 제 책을 보도 나오지만 교통은 유출되는 것들, 빨대 효과라 그러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9호선 라인으로 많은 그런 예를 드는데 강남으로 몰리고 그 주변에는 상권력이 약화되는 이런 식의 유출, 빨대 효과로 상권에 집중되는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효과들이 교통 개선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심성, 그러니까 다른 분석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를 하신 분들은 주거적 관점으로 상가를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주거의 장점과 긍정적인 게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절대 않는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특히 뭐 동선만 하더라도 상가, 그러니까 주거에는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면은 교통 조건으로만 보고 동선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 상가는 동선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생사가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주거적인 접근, 상가적인 접근은 완전히 다르다. 유사성은 정말 일부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접근하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요 5년간의 화랑기 때 상가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괜찮게 투자를 아무거나 해도 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은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상가 투자도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알고 투자하면 된다라는 인식들이 강한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높은 분양가에 많은 대출을 낀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지금이 적기다 할 때 좀 낮은 가격대, 감정가 대비 낮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린 것처럼 감정가의 100%에 사거나 그 이상의 것의 가치를 주고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일단 주거용 물건을 보는 시각과 네네. 그리고 수익형 물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그 네. 대표적인 얘기로 네. 교통호재라는 거는 오히려 상가에서는 빨대 효과가 있어서 중심지로 빨린다. 네. 예, 그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네네. 수익형 물건을 보는 데서 그만큼 뭐랄까 다르다라고 한다면 네네.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도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상권을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막연하고 막막하고 네. 갈피를 못 잡는 것들. 아니 상권이 중요하고 뭘 봐야 된다는데 나는 뭘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네.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걸 볼 필요가 있다. 네,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거. 예. 그러니까 미시적인 건 상가, 입지, 동선, 뭐 시세조사 이런 네.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미시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접근성, 가시성의 얘기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보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느냐, 입지적인 장점들 이런 것들이 미시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인 환경, 왜 상권이 죽으면 상가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곡소리 나는 명동이나 종로. 그 명동이나 종로 상권이 죽었는데 명동 종로 안에 있는 개별 상가가 살 수 있고 잘 나간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가는 상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 대부분의 상권
상권을 얘기하지 않고 상가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상권 부분을 예. 봐야 되는데 예. 상가만 가지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이자 상권을 너무 단순화하는 치명적 오류이죠. 상가는 상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왜? 상가 하나만 달랑이 있는 건 단지 내 상가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상가는 상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그다음에 여러 조건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물건이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상가의 입지만 보면 된다라는 것들은 상권을 보려면 전문성이라든가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네. 상가는 상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권이 살면 상가도 살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권은 뗄래 뗄 수 없는데 그럼 상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네네. 조건들에 있어서 어떤 성격이냐? 계획 상권이냐? 아니면 로컬 도시의 일반적인 원도심 상권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지죠. 계획 도시,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것들의 계획 도시는 그 비율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그렇죠. 주거지 뭐 25%, 주거지 30%, 녹지 20%, 네. 그렇죠. 공공용지 10%, 그다음에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뭐 5% 이런 식의 것처럼 네. 거기에 상가의 비율도 있습니다. 상업지의 비율이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일산 분당 같은 경우 7, 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도 좀 많아요. 그 정도도 많다.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나름 가이드를 잡는 것들이 2.5 전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계획 도시는 상가 용지의 비율을 통해서 투자의 적적성을 일단 거기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용지, 그러니까 만들 때 상가 용지 비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 뭘 뜻해요? 상가가 많고 네. 경쟁이 많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건들을 좀 더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생각하고 접근하는 계획 도시는 비율과 조건들을 살피면 되는데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로컬 도시의 원도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규칙과 패턴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네. 예전부터 갑자기 네. 생겨나는 네. 천천히 생겨난 예. 상권일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이제 어떤 형태의 상권이냐. 예를 들자면 집 주변에 있는 상가냐,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냐, 네. 대학교냐, 그 다음에 직장 근처에 있는 상가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역 주변에 있는 상가냐. 이런 주변의 조건들에 따라서 약간 많이 달라지죠. 뭐 역 주변이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역의 교통의 여러 가지 이용과 순환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의 조건을 보면 네. 활성화 정도를 좀 볼 수 있고요. 대학교 상권은 솔직히 말하면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교 상권 젊은 친구들 우리 바글바글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네. 쉽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죠. 그 대학교 상권 중에 유일하게 지금 경쟁력 있는 건 홍대 하나. 홍대 하나다. 네, 홍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네. 신천 상권, 네. 경희대 상권, 그렇죠. 맞죠. 건대 상권. 네. 근데 건대도 있습니다. 건대도 네.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자면 전에 이제 서울 시내 100대 상권 중에 잘 나가는 상권들 보면 성심여대부터 시작해서 네, 성심여대 있죠. 성심여대, 고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 이대, 그죠? 막 각 지역별로 대학교에 영향력 있는 상권들 다 거론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대 대학교 상권은 굉장히 단순해요, 업종이. 뭐 주점, 그죠? 주점 정도의 그냥 당구장, 그죠? 그 정도였고, 네. 요게 현대에 와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현대 와서도 복합적인 걸 요구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복합성은 이제 문화적인 것과 멀티적인 것들이 좀 그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촌 상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주점 상권, 뭐 호프 상권, 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뭐냐? 저는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좀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홍대, 인디밴드부터 네. 다양한 공연들, 그 다음에 홍대 가면 정말 밴드부터 그 다음에 댄스까지 버스킹이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공연의 메카, 다양한 버스킹, 문화적인 소비, 그 다음에 클럽,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 이슈,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신촌, 이대, 뭐 성심여대, 고대, 이런 데는 그런 걸 담지 못한 단순한 그냥 먹자와 포차,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욕구적인 것에 대비 너무나 상권은 좀 미약하고 갇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갈수록 이용이 적고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교 안에서만 소소하게 이용하는 상권도 갈수록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는 두 개의 상권을 꼽으라면 강북의 건대, 강남의 홍대. 이 건대나 홍대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외부에서 많은 유동, 그러니까 대학생이 몰리는 게 아니라 대학 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됐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만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 뭐 건대만 네. 하더라도 커먼 그라운드. 굉장히 획기적이면서 센세이션하게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양꼬치 거리. 이 양꼬치 거리는 이제 뭐 허러 마라까지 이어지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특수하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상권의 확장성을 갖는데 굉장히 유효했다면 네. 다른 대학교에는 아카데믹 빼고는 별다른 게 없었다. 이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상가와 관련된 뭐 계획 예. 상가는 뭐 비율을 봐야 된다. 예. 원도심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뭐 아까 뭐 홍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문화가 같이 예. 맞물리는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 그렇죠. 어려우실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 조금 제가 단순화시켜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어떤 걸 물어보고 싶냐면은 서울과 수도권 상가, 그 다음에 지방 상가, 일단 큰 틀로 그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아까 얼핏 뭐 대구에 그 어디죠? 교동? 네. 노도 상가 이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방 상가 투자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바라보는 관점 아까 이제 지방 쪽을 네. 좀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하고 수도권 상가가 좀 애매한가요?